노르웨이에는 바노스라는 잼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빵 위에 발라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이 바나나 잼은 1930년대부터 생산된 나름대로 전통 있는 식품이죠. 스웨덴의 아테리에트라는 음식 정보 사이트에서 별 1개를 받을 만큼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은 음식으로 평가받긴 하지만 제법 노르웨이에서 많이 판매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잼의 공정 중 하나는 당연히 바나나를 까는 일이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이런 저숙련 노동에 다른 나라도 아닌 스웨덴 젊은이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 이런 저숙련 노동을 하기 위해 굳이 노르웨이까지 건너가는 모습은 꽤 흥미롭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스칸디나비안의 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약 9만 명의 스웨덴인들이 노르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1952년 노르딕 여권연맹이 발족한 이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인들은 서로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스웨덴 젊은이들이 노르웨이로 건너가 이런 저숙련 노동을 하는 이유는 스웨덴에서 일하는 것보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르웨이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쿼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스웨덴인들이 노르웨이에서 일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 노르웨이인은 스웨덴이 노르웨이의 멕시코라고 불린다고 하면서 노르웨이 입장에서 스웨덴은 값싼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를 구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 여겨진다고 답했죠. 2007년 뉴욕타임즈의 한 기사에서는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시급 22달러의 스웨덴에서 시급 46달러를 받을 수 있는 노르웨이로 떠나 비슷한 일로 거의 2배 가까운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기준 역시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는 서비스와 세일즈 분야에서 스웨덴은 한 달 평균 우리 돈 379만 원을 벌 수 있는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우리 돈 474만 원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르웨이에서 스웨덴보다 10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선진국 상위권에 있는 스웨덴마저 능가하는 노르웨이의 경제력 때문이죠. 노르웨이는 202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10만 6,149달러로 55,873달러인 스웨덴보다 무려 5만 달러가량이나 높은 엄청난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UN 자료 기준 1인당 GDP가 34,940달러인 우리나라와 654달러인 북한의 차이가 약 34,000달러 정도라고 할 때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격차는 상당히 큰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죠. 스웨덴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압도하는 노르웨이의 경제적 약진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입니다. 스웨덴은 한때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여타 북유럽 국가들을 압도해온 북유럽의 큰 형으로 여겨져 왔죠. 이런 이유에선지 스웨덴인들은 노르웨이인들을 다소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2년 스웨덴인들이 노르웨이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익스프레센이라는 스웨덴 타블로이드 뉴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3,800명의 스웨덴인 응답자 중 59%가 노르웨이 사람들은 줄을 잘 서지 않으며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할 줄 모른다, 일반인인데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다 고 답하는 등 에티켓을 잘 지키지 않고 무례하다고 여기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죠. 이런 두 나라의 관계는 어쩌다 역전되었고 노르웨이는 북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또 가장 부유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노르웨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13세기에 이르러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노르웨이 왕국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지금의 스웨덴 중서부와 서남부까지 영토가 확장될 정도로 상당한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흑사병이 노르웨이에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인구의 65%가량이 사망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0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내란, 그리고 당시 강력한 한자동맹의 세력이 노르웨이 무역의 지위를 앗아가면서 점차 국력이 쇠퇴하게 된 국제적 배경과 함께 이 치명적인 흑사병은 이후 노르웨이가 덴마크, 스웨덴으로부터 긴 지배를 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스웨덴이나 잉글랜드 역시 흑사병으로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주교, 귀족 등 유독 사회 엘리트 계층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독립을 지킬 지배계층의 여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북유럽의 약소국으로 남게 됩니다.
1397년 북유럽 3국이 칼마르 동맹이라는 연합 왕국으로 합쳐졌을 때 노르웨이는 사실상 덴마크에 종속되어 있었고, 스웨덴이 독립을 이뤄내며 1523년 칼마르 동맹이 해체되고 13년이 지나자 아예 덴마크의 속주로 전락하고 맙니다. 북유럽 내 덴마크의 헤게모니는 17세기에 이르러 스웨덴으로 넘어갔는데, 스웨덴이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1814년 1월 킬 조약을 통해 약소국 노르웨이의 지배권은 스웨덴으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는 1905년에 이르기까지 덴마크와 스웨덴으로부터 장장 500년에 가까운 지배를 받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경제력을 길렀죠. 산업혁명을 통해 당시 엄청난 패권 국가가 된 영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기계와 기술의 주요 수입처가 되는 영국이 발전할수록 그 영향이 노르웨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농업, 수산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임업, 섬유, 펄프, 종이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세계 선박의 7%가 노르웨이에서 나올 만큼 주요 해운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진정한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든 결정적 사건이 비로소 20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1959년 8월 14일 네덜란드 북쪽의 흐로닝언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견된 것이죠. 1958년 노르웨이 지질조사국이 외교부에 쓴 보고서에서 노르웨이의 북쪽 대륙붕에 화석연료가 존재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밝힌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르웨이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노르웨이 인근 북해 밑에도 화석연료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1962년 10월 미국의 석유회사 필립스가 노르웨이 인근 북해에서 탐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에 편지를 보내왔고, 1963년 5월 노르웨이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 황급히 분쟁의 여지가 있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왕실령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북해를 끼고 있는 인근 국가들끼리 명확한 한계 설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해졌죠. 1965년 3월에 이르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드디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각 대륙붕의 경계선은 이렇게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계선은 몇 년 후 노르웨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탐사 시작 후 몇 년간 노르웨이의 유정 굴착은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과가 변변치 않자 필립스사는 노르웨이 대륙붕에 점점 희망을 잃고 작업을 철수하기 원했지만, 전세로 빌린 시추 장비, 또 시추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지불해야 하는 요금, 라이센스 조건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경계선 인근에서 남은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이곳에서 터져버린 것이죠. 이곳은 에코피스크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유전으로 절묘하게도 영국 덴마크와의 경계선 안쪽으로 위치한 유전이었습니다. 에코피스크 유전의 발견을 시작으로 잇따라 스타트피오르, 오스버그, 굴팍스, 트롤 등 세계 최대 유전들이 대거 발견되며 노르웨이는 명실상부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나는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통해 부를 얻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압도하는 1인당 GDP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피스크의 발견이 노르웨이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여기서 노르웨이는 이 천연 자원을 통한 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천연 자원을 얻게 된 나라들이 겪는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원유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해 펀드를 만들고 미래의 정부 지출에 대비하기 시작했죠.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당장 허투루 돈을 사용하다 석유 가격의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통해 석유의 수익을 금융자산으로 바꾸어 미래를 대비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1990년에 설립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2023년 6월 현재 자산 가치가 1조 4,280억 달러, 우리 돈 약 2,000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펀드입니다. 노르웨이인 한 사람당 약 3억 6천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또 자금 고갈을 고려해 펀드의 수익 3% 이내로만 자금을 인출해 사용함으로써 펀드의 원금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자원의 축복과 이를 다루는 자제력과 선구안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고, 이 부는 탄탄한 노르웨이 복지의 근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무상의료다, 몸이 아파 직장에 나가지 못할 경우 직장과 나라에서 최장 52주까지 수입을 보전해줍니다. 육아휴직은 49주간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쓸 수 있죠. 65세 인구의 노후소득은 2018년 OECD 통계 기준 우리 돈으로 연평균 9,117만원에 이르며 평균 수명은 83세로 세계 평균보다 10년 더 장수합니다. 이렇게 북유럽의 약체에서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복지국가로 탈바꿈한 노르웨이지만 사실 노르웨이는 그 축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스스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청정 국가임을 자부하죠. 2023년 기준 전체 전기 생산의 89%가 수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금지할 예정인데다가 수도 오슬로는 도시 중심부의 주차장을 없애버리면서 차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이런 국가적 능력이 결국 화석연료의 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와 네이처앤뉴스는 2016년 노르웨이 북극 베런츠해에서 석유 시출을 할 수 있도록 석유 회사들의 면허를 허가한 노르웨이를 고소했습니다. 2019년에는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시위를 벌여 로포텐 제도라는 섬의 석유 탐사가 철회되기도 했고, 2021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 13일 열린 노르웨이의 총선에서 석유 시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중도 좌파 연합이 승리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르웨이는 자신들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석유 경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사이의 딜레마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노르웨이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석유와 가스 부문은 노르웨이 GDP의 28%, 국가 수입의 42%, 총 수출의 58%나 차지하고 있고, 석유 부문은 노르웨이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성장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비중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4.8%로 옆나라 스웨덴 12.6%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노르웨이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이죠.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R&D에 투자하는 돈은 GDP 대비 1.93%로 3.4%인 스웨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화석연료의 불을 바탕으로 이룬 복지체계에 노르웨이 사회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존 때문에 빚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어 가처분 소득의 2.5배나 되는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1인당 연평균 13.5일이라는 지나친 병가를 사용해도 쉽게 해고할 수 없고, 치솟은 임금으로 인해 노르웨이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주 33시간 이내로 일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노르웨이 정부는 근로시간을 10% 이상 늘리지 않으면 국가는 곧 펀드를 잠식해 갈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동인구 중 대략 60만 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일하지 않는 셈인데, 이는 다 연금 덕분이죠. 이러한 지나친 보조금과 병가 혜택에 대해 노르웨이의 경제학자인 크누트 안톤 모크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이 꿈은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석연료의 불을 통해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어 높은 행복지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과는 달리 모순되게도 노르웨이인들 중 상당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학생들 3분의 1이 정신건강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우울증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2003년부터 꾸준히 매년 약 260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500년이 넘는 식민 지배를 당하다가 세계 최고로 부유한 국가로 탈바꿈해 스웨덴과 덴마크를 압도하게 된 노르웨이.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복지체계, 환경 친화적인 도시들과 수려한 자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진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분명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이고, 이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석유 의존 경제 구조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편안함과 풍요에 익숙해져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르웨이의 단면을 보면 과연 무엇이 이상적인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